안녕하세요. 디바 도도입니다. 2016년 2월 6일 한 중년 남성 A씨는 푸텐 고속열차 정류장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번의 열차를 보냈는데요. 여전히 플랫폼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그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누나의 아들, 즉 조카였는데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이니 2월 6일에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약속된 날 아무리 기다려도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연락도 되지 않고 있었어요. 남동생 A씨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는데 며칠 기다렸다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16년 2월 14일 중국 푸저우시 진안구에 있는 가정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이곳이 신고자의 누나 거주지로 알려진 곳이었죠. 경찰들은 조심히 내부로 진입했고 안방문을 열었는데 안에선 심한 악취가 풍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는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바로 A씨의 누나 CNTN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의 눈에도 이 현장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단 악취를 통해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신은 방수포로 꽁꽁 싸매져 있었고 한 겹 한 겹 벗길 때마다 안에는 활성탄이 튀어나옵니다. 활성탄은 탄소로 된 물질인데요. 흡착성이 아주 강해서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범인은 악취가 나서 행여 누군가 시신을 발견할까봐 이런 수법을 쓴 건데요. 실제로 옆집 주민들 그 누구도 악취를 호소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특이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침대 쪽 시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방 안에 CCTV를 설치하는 일은 잘 없죠. 범인은 지속해서 시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우선 피해자 CNTN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6년 전인 2010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 남은 아들을 홀로 키우는 성실한 묵묵한 여성이었죠. 그런 그녀가 이미 살해된 지 오래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남동생 A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명 몇 달 전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아들을 챙기러 미국으로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A씨가 즉각 연락을 취한 곳은 당연히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웬일인지 조카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아들 C의 위에 대해 좀 알아보자면 1994년생인 그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족 분위기 속에서 아주 바르게 자란 소위 모범생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곧잘 했고 또 운동신경도 좋아서 농구 실력까지 뛰어났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리더십이 좋아서 전 학년 동안 반장을 도맡아 하던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어른들한테 어찌나 예의가 좋은지 그야말로 부모의 자랑거리 아들이었어요. 실제로 2009년 CN위는 전교 1등으로 지역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주변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얘가 하도 똑똑한 애라 공부의 신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이기적이라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TN위는 또 겸손까지 해요. 친구들이 모르는 것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정말 만점짜리 구부였습니다. 그러던 아이의 인생에 한 차례의 재앙이 닥쳐오게 되는데 2010년 아버지가 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홀로 남은 엄마는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질 못했고 점점 집안 분위기가 침울해져 갔던 거죠. 하지만 시웬이는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키면서 학업에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2012년 특례 전형으로 중국 북경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경제학과 1,
1, 2학번 학생이 된 거예요. 북경대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단연코 1, 2위를 다투는 최고 명문대죠. 참고로 중국에서도 입시 문화는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고3을 끝내고 대학에 입학하면 많은 학생들이 잠시 학업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게 되는데 CNE는 달랐습니다. 개학 첫날부터 학업에 바로 몰두했고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장학금을 싹쓸이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대학 3학년 땐 미국 교환학생의 기회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유학 준비를 하려고 대형 영어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시험 점수가 너무 우수해서 학원에서 장학금까지 받았을 정도였어요. CA위는 해당 학원 사이트에다가 자기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친절하게 노하우까지 공개했습니다. 그야말로 CA위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모두가 그런 줄 알았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이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살아있는 듯 같이 오겠다고 연락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행적을 조사해 보는데 작년 7월부터 CA와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두 사람이 함께 미국 유학기를 떠나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돈을 꾼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았고요. 그렇게 챙긴 돈이 약 144만 위안, 당시 하나로 3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그때쯤부터 정작 어머니인 CNTN친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 문자나 온라인 메시지로만 사정을 말하고 돈을 꾸었던 거예요. 사실 이 둘은 워낙 평판이 좋았고 또 아들이 북경대를 졸업하면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별 의심 없이 돈을 선뜻 보냈다는데요. 심지어 모자가 출국하기 바로 전날 지인들을 불러 식사를 하는 자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도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엄마가 여러 가지 미국 정착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먼저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워낙 평판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2015년 7월부터 CA위가 온라인을 통해 대량의 활성탄과 방수포를 구매한 내역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생활 반응이 없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쯤 되니 모범생이고 뭐고 아들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은 CA위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신 발견 같은 달 허난성에 있는 한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CA위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꽤 멀리 도주한 거죠. 이후 허난성 경찰이 그를 뒤쫓았지만 맘먹고 도주한 사람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모를 살해한 용의자다라는 타이틀로 사진도 공개되고 큰 현상금도 걸렸지만 CA는 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나 흐르게 됩니다. 이쯤 되니 얼굴을 성형한 건 아닌지 혹은 해외로 미입국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일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만인 2019년 4월 드디어 경찰은 충칭공항에서 그를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타인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려다가 딱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체포 당시 그는 무려 30장의 도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태 중국 이곳저곳으로 도피 생활을 했던 게 밝혀지게 됩니다. 체포 후 바로 신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CA는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결코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왜 바른생활 아들이 하나뿐인 어머니를 죽였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건데요. 일단 그의 자백에 따른 전말은 이렇습니다. 미국 출국을 15일 앞둔 2015년 7월 10일 어머니 CATN치는 외출 준비 중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죠. 그녀가 현관에 나와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아들 CM이가 묵직한 아령을 들고 뒤에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신음하며 쓰러졌는데 시애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준비해둔 다른 흉기로 그녀를 수십 차례 찔렀어요. 그런데 이 순간 시애위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한 달 전부터 이 살인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이미 칼과 방수 시트, 진곡 압축 펌프, 격리복, 의사 및 간호사 복장까지 구매한 내역이 발견되었어요. 이 중 준비한 칼의 종류만 해도 뼈 절단용 칼, 식칼, 메스, 조각도, 휴대용 칼까지 다양하게 사들였어요. 살인 날짜를 7월 10일로 정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인 10월 7일을 뒤바꾼 날짜라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인이 끝나고 원래는 시신을 훼손할 계획이었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시신을 안방 침대 위에 그대로 방치했고 그때부터 도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온라인으로 10장의 도난 신분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아버지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변 분들이 돈을 모아서 위로금을 전달했는데 이걸 어머니가 한사코 받고 싶지 않다고 계속 거절해왔던 것이에요. 결국 아버지 친구가 잠시 맡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걸 시외위는 그분께 전화를 걸어서 유학 자금이 부족하다며 그 돈을 좀 돌려줄 것을 요청했죠. 그 금액은 18,000위안. 모두가 믿던 명문대 청년이었기에 이 과정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안방에 있던 시신은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그러자 시웨이는 서둘러 방수포를 추가로 구매했고 시신을 무려 75겹으로 아주 꽁꽁 싸맵니다. 그 사이사이 활성탄까지 꾹꾹 넣어서 더 이상 냄새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완벽히 차단까지 했습니다. 완전 범죄인지 알았겠죠. 한편 어머니를 찾지 못하게 할 방법 또한 이미 생각해둔 후였대요. 어머니 일기장을 뒤져서 필요한 글자들을 정교하게 오려서 조합한 뒤 그럴듯한 편지 한 장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사직서였어요. 이걸 어머니 직장이었던 중학교에 보낸 건데요. 아내는 아들의 미국 유학을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시웨이는 모든 걸 마무리하고 돈을 챙긴 후 어머니 시신이 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도주길에 오른 겁니다. 종종 핸드폰을 통해 CCTV로 어머니의 시신이 발각된 건 아닌지 확인하곤 했죠. 같은 해 겨울 12월 시애위는 다니던 학교의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모자란 학점 이수를 위한 재시험을 보기 위해서였다는 건데요. 숨어왔던 와중에도 학점을 걱정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후 그는 불안해하며 중국 이곳저곳에서 도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성매매에 빠졌고 이 와중에 한 매춘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낮에는 학원 강사로 밤에는 클럽 호스트로 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시 동거했던 여자친구에 따르면 시웨이는 복권과 도박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탕진하게 되죠. 성매매, 도박, 복권. 아니 이건 우리가 알던 공부의 신과는 너무 거리가 멀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점은 여전히 시애위가 살해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에서도 협조적이었고 범행 과정도 술술 풀어놓았지만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내내 태어난 모습을 유지하던 그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던 중 갑자기 무슨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한참 동안 대성통곡을 했다는 게 전해집니다. 이게 과연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인지 아니면 억눌렀던 증오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살해 동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가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었던 어머니 아래서 남들 모르게 엄격한 교육과 압박을 받고 그 스트레스가 쌓여 결국 살인을 한 게 아니냐가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의견이었죠. 하지만 CA위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은 평소 그가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대해 불만을 얘기한 적은 별로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버릇처럼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다정한 아들이었고, 심지어 고민 상담까지 엄마한테 하는 걸 봤다는데요. 모자 사이에서 문제는 특별히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스테리죠. 또 다른 주장은 정신질환 관련이었습니다. 사실 CL위의 셋째 고모가 젊은 나이에 정신질환이 왔고 결국 40살에는 강제 입원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집안 내력에 흐르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냐는 주장이 돌았던 거예요. 요즘 하도 정신질환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맨 처음 어떻게 알려졌죠? 바로 CL위가 삼촌에게 자신들을 데리러 와달라고 직접 전화하면서 이 모든 게 발각된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도주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화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범인이라면 도저히 하지 않을 행동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혹시 자기 범행이 발각되길 바랬던 건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러고도 3년이나 도주한 걸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21년 8월 열린 첫 재판, CL위는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아갈 힘을 잃은 엄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다.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발언이었죠. 결국 CA는 살인죄와 사기, 신분증 매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복하고 항소했고 최근인 2023년 5월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계속 연기되었던 건데요. 이날 법원은 CA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심을 유지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CA위 일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그와 함께 생활했던 동기들 말에 따르면 CA위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듯 보인다고 해요. 다투거나 화내는 일도 없고 심지어 수감자들에게 영어나 사회 상식을 가르치기도 한다는데요. 한편 그가 매일매일 아주 열심히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건 바로 반성문 쓰기입니다. 이모와 외삼촌 등 엄마 쪽 가족들에게 열심히 반성문 편지를 보내는데 그 글자 수만 5만 자에 달한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그가 이심을 뒤엎고 감형을 받기 위해선 어머니 직속 가족들의 용서가 절대적이기에 이렇게 영악한 노력을 한다고도 평가한다고 해요. 실제로 편지를 받은 가족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물론 사형을 면했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모와 외삼촌은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CA를 어릴 적 가르쳤던 담당 교사들은 뉴스를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는 완벽한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런 아이가 왜 하루아침에 천륜을 져버렸는지는 최근까지도 중국 내 최대의 미스테리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 도도였습니다.